셰익스피어와 EQ, 인간 드라마의 정수. 셰익스피어는 인간의 감정을 놀라울 정도로 정교하게 묘사하고 복잡한 인간관계를 깊이 통찰한 극작가로 잘 알려져 있다. 그가 보여준 감성적 지성은 오늘날 심리학자 다니엘 골먼이 말한 EQ의 개념과도 맞닿아있다. 골먼에 따르면 전통적인 지능지수가 성공에 기여하는 바는 20% 정도에 불과하고 나머지 80%는 감정적 능력에 달려있다. 셰익스피어는 바로 이 감성적 지성을 작품 곳곳에서 드러냄으로써 우리에게 인간의 내면을 이해하고 서로 조화를 이루는 길을 제시한다. 다니엘 골먼은 감성적 지성을 자기 이해적 지능과 대인관계적 지능으로 구분하여 설명한다. 자기 이해적 지능은 자신을 관찰하고 진실하게 마주함으로써 자만심이나 자기 기만을 극복하며 성장해가는 능력이다. 반면 대인관계적 지능은 타인을 공감하고 이해함으로써 보다 성숙한 관계를 형성하는 능력을 말한다. 셰익스피어는 극 속에서 이 두 가지 지능이 어떻게 상호작용하여 인간의 운명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지 생생하게 보여준다. 대표적으로 햄릿에서 폴로니어스는 아들 레어티스에게 항상 너 자신에게 진실해져라 라고 충고한다. 이는 자기 이해의 중요성을 일깨우는 경고이자 인간 내면의 복잡한 심리적 제약을 다루려면 진실에 기반해야 함을 의미한다. 셰익스피어가 남긴 희곡에는 무려 1200명이 넘는 다양한 캐릭터들이 등장한다. 셰익스피어, 인간 창조의 저자 해롤드 블룸은 이렇게 독립된 자아를 많이 창조한 인물은 셰익스피어가 유일하다 라고 말한다. 실제로 셰익스피어의 인물들은 특정 종교나 민족적 배경에 국한되지 않고 보편적 인간성이란 무엇인지 끊임없이 질문한다. 이처럼 인물들을 통해 드러나는 폭넓은 감정 세계는 프로이트 같은 심리학 대객에도 큰 영감을 주었다. 프로이트가 자신의 심리 분석 이론을 예증할 때 셰익스피어의 작품 속 등장인물을 종종 사례로 삼았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이다.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크게 비극, 희극, 로맨스, 사극의 네 범주로 나뉜다. 맥베스, 리어왕, 로미오와 줄리엣, 이 비극을 대표한다면 한여름 밤의 꿈, 실수의 희극, 시비아는 희극을, 겨울 이야기와 폭풍우는 로맨스를, 그리고 줄리어스 카이사르, 나, 리처드 2세, 헨리 8세에 이르는 작품들은 사극으로 분류된다. 1623년 셰익스피어가 세상을 떠난 지 7년 뒤 존 허밍스와 헨리 콘델이 최초의 희곡 전집을 펴냈다. 이로써 셰익스피어의 원작이 편집 과정에서 훼손되는 해적판의 폐해를 줄이고 후세의 원전에 가까운 형태로 전해질 수 있었다. 셰익스피어는 2만 개 이상의 단어를 창조하거나 유통시켰으며 이는 영어 표현력의 폭발적 확장에 크게 기여했다. 성경에 버금갈 정도로 영어에 큰 흔적을 남긴 그의 작품들은 현재 50가의 이상의 언어로 번역되어 전 세계적으로 읽히고 있다. 또한 작품이 가지고 있는 배반, 사랑, 권력 다툼, 폭군의 잔혹함 등의 주제의 보편성 때문에 영화, 오페라, 발레, 뮤지컬 등 여러 예술 장르로 변주되어 시대와 지역을 초월해 큰 사랑을 받고 있다. 셰익스피어의 위대함은 단지 여러 캐릭터를 양산했다는 데 그치지 않는다. 그가 포착하는 감정의 심리적 깊이야말로 핵심이다. 인간의 두려움, 질투, 욕망, 사랑, 용서 등의 감정이 극 속에서 마치 살아 움직이듯 펼쳐진다. 시비아의 바이올라, 뜻대로 하세요 의 로잘린드 같은 여성 캐릭터들은 남성들의 허세와 위선을 능청스럽게 파헤친다. 맥베스에서는 의식은 우리를 겁쟁이로 만든다라는 대사로 공포가 인간의 능력을 마비시키는 양상을 예리하게 보여준다. 또 햄릿에 나오는 주인공과 거트루드 간의 갈등 장면은 습관과 본성을 어떻게 변화시킬 것인가 라는 문제를 심도 있게 묘사한다. 이는 골먼이 강조하는 감정적 제약을 스스로 인지하고 변화시키려는 과정과도 맞닿아있다. 셰익스피어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인간 운명으로 바라보면서도 동시에 사랑의 구원적 힘을 찬미한다. 말에는 말로, 되는 대로에는 되는 대로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죽음에 비하면 때로 가장 비참하고 역겨운 속세의 삶조차도 낙원처럼 여겨진다는 구절이 이를 잘 보여준다. 반면 사랑은 실수의 희극에서 안티폴레오스가 루시아나에게 고백하듯 한 인간의 영혼을 새롭게 창조하는 힘으로 제시된다. 즉 연인이나 가족, 친구 등 다양한 방식으로 인간은 사랑을 통해 스스로를 초월하고 성장하게 된다. 흥미로운 점은 셰익스피어가 대학 교육을 받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당대 일반 교육 수준을 초과하는 언어 감각과 상상력은 어디서 온 것일까? 전기작가 박호너는 셰익스피어가 현학적 태도를 경계하면서도 끊임없이 배우는 열정적인 젊은이였다고 설명한다. 연상의 여인과 젊은 시절 결혼한 것도 삶의 복잡한 감정을 직접 겪으며 배우려는 욕구와 연관이 깊었다는 것이다. 결국 셰익스피어에게는 삶 자체가 학교였고 인간의 영혼을 탐구하기 위한 무대였다는 점이 그를 예리한 관찰자로 만들었다. 이는 그의 뛰어난 감성적 지성이 결코 탄탄한 대학 교육의 산물만은 아니라는 사실을 시사한다.
뜻대로 하세요.에 등장하는 자크의 이 세상은 하나의 무대이며 남자와 여자는 모두 배우라는 독백은 특히나 유명하다. 누구나 인생에서 여러 역할을 동시에 수행한다. 문제는 이 역할들 간 균형이다. 현대 기업 환경에서도 EQ가 높은 리더들이 두각을 나타낸다. 셰익스피어가 창조한 인물 중 헨리 5세의 헨리는 달병아이자 탁월한 동기부여 능력을 갖춘 리더로 말 한마디로 대중의 공감을 얻고 팀의 사기를 고양한다. 셰익스피어 역시 당대 연극계에서 성공을 거둔 실무자였다. 단순히 글을 잘 쓴 극작가가 아니라 극단과 협력하고 투자에도 참여하며 오랜 시간 한 극단을 이끌었던 비즈니스 감각의 소유자이기도 했다. 이는 곧 자기 이해와 대인관계적 감각이 한데 어우러졌음을 의미한다. 감성적 지성과 언어적 지성은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별개의 능력이기도 하다. 좋은 언어 감각이 있어도 공감 능력이 부족할 수 있다. 그러나 감성적 지성이 높아지면 언어를 보다 잘 이해하고 섬세하게 활용하는 법도 자연스럽게 터득하게 된다. 음악 역시 감성적 지성이 직관적으로 표현되는 장르다. 셰익스피어의 작품은 2만 1000곡이 넘는 음악, 오페라, 발레에 영감을 주었다고 알려져 있다. 대표적으로 베르디의 오페라, 오셀로, 프로코피예프의 발레, 로미오와 줄리엣 등은 원작의 감정선을 극적으로 확대해 전 세계 관객들에게 강렬한 감동을 선사한다. 셰익스피어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의 희곡과 소네트에 직접 몰입해보는 것이 가장 좋다. 그 속에서 우리는 자신을 비추는 거울을 발견하게 된다. 결국 감성적 지성은 끊임없는 자기 성찰과 타인에 대한 공감 능력에서 비롯된다. 셰익스피어의 작품 세계는 인간 드라마의 거대한 무대로 때로는 격한 질투와 배신을, 때로는 뜨거운 사랑과 용서를, 그리고 이 모든 감정의 뒤섞임 속에 성장해가는 인간을 솔직하게 그려낸다. 이 세상에는 좋은 것도 나쁜 것도 없다. 단지 생각에 따라 달라질 뿐이다. 라는 햄릿의 말처럼 우리는 스스로를 해방시키고 새로운 자아를 창조할 수 있는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존재이다. 셰익스피어를 읽고 공연을 보고 소네트를 암송하며 감성적 지성을 길러보자. 그 낯선 변화는 우리를 더 너그러운 인간, 더 풍부한 자기로 이끌어줄 것이다. 우유보단 그 자체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 셰익스피어의 햄릿에게서 배워라. 지금 당장 하라. 관성 있는 삶은 풍요롭고 보람이 있다. 물론 그것이 우유부단한 삶보다 더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한편으로 우유부단 그 자체보다 더 큰 오류는 없다. 잘못할 수 있는 가능성의 기저에는 일종의 자기 수용성이 존재한다. 인생이라는 경기에서 자기 자신을 용서하는 것을 배우는 일도 매우 중요하다. 셰익스피어가 상기시키고 있듯이 우리들 가운데 가장 성공적인 사람들도 실수를 통해 만들어진다. 당신이 최선을 다했음에도 실패한 것은 태만한 것에 견주면 사소한 패배이다. 간 큰 실패는 당신이 갈망하는 일에 전력을 다하지 않는 것이다. 어떤 사람도 당신이 태만했다는 것을 정확히 알지는 못하겠지만 당신은 자신이 태만했음을 알 것이다. 과단성이 없으면 어떤 충만함이나 사랑, 환희감, 그리고 마음의 평정도 없다. 관성 있는 사람의 표현은 매우 간단하다. 지금 이외의 시간은 없다. 아래는 당신의 결심을 도와줄 방법 7가지이다. 1.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는 결심 자체가 일종의 결심임을 이해하라. 2. 취소할 수 없는 결정은 거의 없다는 것을 인식하라. 당신은 직업을 바꿀 수 있다. 이사할 수도 있다. 필요하다면 연인을 바꿀 수 있다. 그러나 당신이 우유부단한 사람인 경우 흔히 이런 사실을 잊는다. 또한 아무리 작은 결정이라도 영원한 표식을 남길 것으로 생각하기 쉽다. 3. 비난하지 마라. 자신의 삶이 행복하지 않다고 해서 햄릿처럼 남들의 흠을 들추어내면 낼수록 당신은 더욱더 자신이 완전히 무력한 위치에 있는 것처럼 느껴질 것이다. 셰익스피어는 과단성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는 환경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는 일이 없어야 한다고 말한다. 20세기에는 우유부단한 사람들이 부모들을 비난하는 것이 거의 관습적인 행위가 되었다. 내가 다른 부모를 가졌었더라면, 어린 시절 부유하게 살았었다면 나도 대담하게 할 수 있었을 텐데, 우리의 부모들이 그리고 우리가 갖거나 갖지 못했던 기회들이 우리의 인생 행로를 정해주었던 것은 확실한 사실이다. 만약 실수한 것 때문에 축 처져 있거나 치욕감을 느끼고 있다면, 그리고 집에서 삼류 취급을 받고 있다면 지금 결심한 것을 행동으로 옮기기가 더욱 어려울 것이다. 다른 어른들을 비난하는 것은 당신의 어린 시절을 비난하는 것보다 훨씬 더 사기를 저하시킨다. 그것은 당신 자신을 유아로 전환시키는 것과 마찬가지이다. 아가 글을 쓰지 못하게 방해했다고 비난하는 사람은 자신의 미래를 통제할 수 없는 무기력을 스스로 드러내고 있는 것이나 다름없다. 4. 도전할 만한 일과 현재 자신의 위치에 대한 불만감을 갖지 못할 만큼 하찮은 사람은 없음을 기억하라. 5. 각자는 단지 한 개체에 불과하다. 사회계층은 언제나 존재한다. 누구나 거기에 어딘가에 정착한다. 당신이 하고 있는 어떤 일이든 얼마간의 타협을 포함하고 있을 것이다. 다른 사람들에 의해 그것이 더 나빠질 수도 있지만 그들이 더 잘함으로써 더 많이 가질 가능성도 분명 배제할 수 없다.
언제나 개선의 여지가 있다. 당신의 우상들도 틀림없이 다른 사람들을 존경하고 있으며 많은 면에서 부족함을 느끼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것 때문에 그들이 앞으로 나아가지 못하는 것은 아니다. 당신은 사회계층의 사다리를 올라감에 따라 많은 도전들을 받게 될 것이다. 그 도전들을 피하고 싶다면 그냥 밑바닥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그러나 잘못된 결심이 당신의 불완전성을 들추어낼 것이라고 걱정하지 마라. 누구나 당신이 어떤 식으로든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고 있다. 그리고 숨기면 숨길수록 당신은 더 많은 방해를 받게 될 것이다. 6. 서툴게라도 하라. 우부단으로 고통받고 있고 직업이나 식당 혹은 아침에 입을 옷을 선택하는 문제조차도 쉽지 않은 사람들을 위한 좋은 표현은 서툴게라도 하라이다. 실수에 대한 완벽한 방어망을 구축하는 것보다는 합리적으로 심사숙고한 후에 어떤 입장을 취하는 것, 즉 행동하는 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7. 작은 결심들을 먼저 하라. 그러면 후에 큰 결심들을 하기가 더 쉬워질 것이다.